여러분, 덴마크가 무너졌습니다. 10조 원이에요. 10조 이 돈을 쥐어들고 한국에 달려왔습니다. 무릎 꿇고 애원했어요. 제발, 제발 팔아주십시오. 한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3년 뒤에 연락 주시죠. 유럽 선진국이, 나토 회원국이 아시아한테 차였습니다. 하늘에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얘로 인해요. 근데요, 이 장면에서 제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던 부분은 따로 있어요. 또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한국이 덴마크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무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네, 원래 덴마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시아산 무기. 검증도 안 된 쓰레기잖아?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이가 갈리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한국 담당자들 분노 안 했대요. 항의도 안 했고 언론에 폭로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를 갈았어요. 폴란드 갔습니다. 루마니아 갔고 호주 갔어요. 한국을 알아봐 주는 나라들한테 전부 갔습니다. 줄이 꽉 찼습니다. 그러고 나서 덴마크가 10조 들고 왔을 때 한국이 한 말 기억나시죠? 3년 뒤에 오세요. 순번이 그때예요. 이게 복수입니다. 소리 안 지르고 욕 안 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실력으로 입 틀어 막은 거예요. 저는 이 스토리 정리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복수는 성공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왜 지금 전 세계가 한국한테 줄을 서고 있는지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르 크론입니다. 덴마크 국방조달청에서 25년간 무기 구매를 담당해왔어요. 유럽 최고의 방산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요.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무기 보는 눈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지독한 착각.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최악의 판단에 관한 겁니다. 듣고 나시면 저를 한심하게 여기실 거예요. 저도 매일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날 우리 조달청에 긴급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커지면서 자주포를 새로 들여와야 했거든요. 유럽 각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던 시기였어요. 우리 덴마크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저는 후보 업체 명단을 검토했습니다.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익숙한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에 낯선 이름이 하나 보이더군요. 한국.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반도체랑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유럽 선진국들 틈에 아시아 업체가 끼어 있다는 게 우스웠거든요. 저는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한국 업체는 왜 명단에 있냐고 물었지요. 직원이 대답하더군요. 최근 동유럽에서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어서 일단 넣어뒀다고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했어요. 우리는 검증된 무기가 필요하지 실험 대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못 박았지요. 그날 오후에 한국 측에서 화상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제품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측과 가격 협상 중이었는데 경쟁자가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한국 담당자 얼굴이 떴어요. 단정한 정장에 진지한 표정이었지요. 그가 인사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저는 5분을 채 듣지 않았어요. 성능 수치가 나오기도 전에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다고 충분히 들었다고 했지요. 화면 속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당황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 뒤로 한국 측에서 이메일이 여러 통 왔습니다. 추가 자료를 보내왔고 재검토를 요청했지요. 실전 데이터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단 하나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읽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한국 측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결정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담담한 어조였지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문을 닫아버린 상대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불필요한 업체를 정리하고 협상력을 높였다고요. 아내가 웃으며 잘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와인을 한 잔 따르며 뿌듯해했습니다.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믿었어요. 덴마크를 위해, 유럽의 자존심을 위해 당연한 선택이라고요. 얼마 뒤 우리는 이스라엘 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대한 서명식도 열었지요. 신문에도 대서특필됐어요. 저는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제가 문전박대했던 바로 그 업체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폴란드는 급하니까 아무거나 사는 거라고요. 우리는 다르다고 신중하게 최고를 선택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을 깔보고 무시하고 쫓아낸 그날의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날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덴마크의 미래를 걷어찬 거였지요. 이스라엘과의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서명식 날 저는 양복을 새로 맞춰 입었어요. 기자들이 몰려왔고 플래시가 터졌지요. 덴마크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해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최적의 파트너를 찾아낸 공로라고요. 계약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주포 수십 문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어요. 덴마크 역사상 손꼽히는 대형 방산 계약이었지요. 언론에서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우쭐했어요. 유럽에 검증된 파트너와 손을 잡았으니 이제 걱정할 게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묘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동유럽의 그 나라가 대규모 무기 도입을 결정했다는 뉴스였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국경과 가까우니 급하게 뭐라도 사들이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5분 만에 회의를 끊어버린 그 나라. 이메일도 열어보지 않고 삭제해버린 그 업체? 폴란드가 그런 곳과 계약을 맺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폴란드가 왜 저런 선택을 했냐고요. 동료도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아마 가격이 쌌을 거라고, 동유럽은 예산이 빠듯하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추측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싼 게 비지떡이지. 폴란드는 급하니까 아무거나 집어든 거야. 우리 덴마크는 다르다고요. 신중하게 최고를 골랐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폴란드를 동정했습니다. 저런 검증 안 된 물건을 사서 어쩌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후회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혀를 찼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몇 년만 기다리면 최신 무기가 들어온다. 덴마크의 국방력이 한층 강해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아내와 외식을 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자축했지요. 그런데 계약서 한 구석에 찜찜한 부분이 있었어요. 납기 조항이었습니다. 정확한 인도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대략적인 기간만 적혀 있었지요. 저는 법무팀에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담당 변호사가 대답하더군요. 방산 계약에서는 흔한 일이라고요. 생산 일정이 유동적이라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잔뼈가 굵은 나라니까요.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 기술력도 검증됐으니 설마 문제가 생기겠나 싶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폴란드 관련 뉴스를 발견했어요. 한국과의 계약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주포만 수백 문이 넘었어요. 거기에 전차 전투기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지요. 숫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 덴마크 계약의 몇 배는 되는 규모였거든요. 폴란드가 저렇게 큰 돈을 쓸 여력이 있었나 싶었어요. 예산이 빠듯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더 놀라운 건 납기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폴란드는 계약 후 2년 안에 상당량을 인도받기로 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2년이요.
우리 계약보다 훨씬 빠른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콧웃음을 쳤어요. 2년 안에 저 많은 물량을 납품한다고. 불가능해. 허풍이거나 나중에 연기될 게 뻔하다고 생각했지요. 한국 같은 나라가 그런 생산 능력을 갖췄을 리 없다고요. 그때 동료 하나가 슬쩍 다가와서 말하더군요. 폴란드 선택이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지 않냐고요. 한국 무기가 요즘 평가가 좋다면서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가가 좋으면 뭐해요? 실전 검증이 안 됐는데. 유럽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누가 알아요. 우리는 그런 모험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지요. 동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금세 잊어버렸어요. 폴란드 따위는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여겼거든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대형 계약을 성사시킨 공로로 인사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았고 상사에게도 칭찬을 들었지요.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모여 잡담을 나눴어요. 유럽 방산 시장 이야기가 자주 나왔지요. 누군가 한국 얘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시아 무기는 아직 멀었다고 유럽 시장에서 통할 리 없다고 단언했어요. 제 말에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유럽은 유럽끼리 해야지. 아시아가 뭘 안다고. 우리는 서로의 의견에 동조하며 안심했지요. 돌이켜보면 그게 집단적인 착각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지요. 유럽이 최고라는 오래된 믿음에 갇혀서 현실을 외면했던 거예요. 그 사이 폴란드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고 착착 절차를 밟아 나갔지요. 우리가 비웃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성공에 취해서 주변을 살피지 않았지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계약서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첫 번째 경고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생산 일정이 조금 밀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곧 정상화될 거라고 덧붙여 있었지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일은 방산 계약에서 흔하니까요. 한두 달 정도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범위였어요. 저는 보고서에 경미한 지연이라고 적어 올렸습니다. 상사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2달 뒤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생산 라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다른 국가의 주문이 밀려 있어서 우리 물량 착수가 늦어진다고 설명하더군요. 구체적인 새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요. 상대방은 말을 돌렸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런 뻔한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답답했지만 더 밀어붙일 수가 없었어요. 계약서에 구체적인 납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법적으로 따질 근거가 약했던 거지요. 저는 속으로만 조바심을 삼켰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업체가 다른 나라 계약도 줄줄이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지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탓이었어요. 각국이 앞다투어 무기를 사들이면서 모든 업체의 주물량이 폭주했거든요.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한 거였지요. 저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줄을 잘못 선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틀렸다고 인정하면 그동안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상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납기가 불투명하다고요. 상사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하지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지켜보자고만 했습니다. 그때 또 폴란드 뉴스가 들려왔어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첫 물량을 인도받았다는 거였습니다.
계약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받았다고요. 저는 처음에 오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빨리 납품하는 게 가능할 리 없다고요. 그런데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새 자주포 앞에서 환호하는 모습이었지요. 웃고 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는 아직 첫 물량도 못 받았는데 폴란드는 벌써 실물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출발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달랐던 거지요.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우리도 한국 것으로 갈 걸 그랬냐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품질이 다르다고 실전 검증이 안 됐다고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측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강하게 항의했어요. 도대체 언제 주냐고, 이러다 우리 국방에 구멍이 뚫리면 어쩔 거냐고요. 상대방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요 폭발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또 반복했지요. 기다리라니요. 언제까지요? 1년? 2년? 3년?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한국을 쫓아낸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화상회의 5분 만에 끊어버린 그 순간이요. 이메일 열어보지도 않고 삭제해버린 그 판단이요. 그때 10분만 더 들어봤더라면, 편견을 버리고 자료라도 검토했더라면, 지금 우리도 폴란드처럼 웃고 있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연기 통보가 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덴마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텅 빈 손으로요. 그 사이 폴란드는 두 번째, 세 번째 물량을 받아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균열이 시작된 거였지요. 처음엔 작은 틈이었어요. 하지만 그 틈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아니, 막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요. 폴란드 소식은 매일같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크게 들려왔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는데 폴란드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국방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신속한 전력 증강이 유럽 안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더군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확인해 봤지요. 폴란드 군사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자주포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포신이 일제히 움직이더니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굉음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청난 광경이었지요. 영상 아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런 규모의 포병 전력을 2년 만에 갖춘 건 전례가 없다고들 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게 바로 한국산이었습니다. 제가 5분 만에 회의를 끊어버린, 이메일도 열어보지 않고 삭제한 그 업체의 제품이었지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려왔어요. 젊은 직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걸로 했어야 했다고요. 폴란드를 보라고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떠먹다가 자리를 떴어요. 오후에 국방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 현황 보고 자리였지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일어섰습니다. 이스라엘 계약 상황을 보고해야 했어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말했지요. 생산 일정 협의 중이라고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 한 명이 질문을 던졌어요. 폴란드는 벌써 다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 시기가 다르다고 변명했지요. 상황이 다르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지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녁에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자료를 보내왔더군요.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였습니다. 한국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공동 훈련도 하고 기술 협력도 확대한다고 했지요. 기사 말미에 폴란드 국방장관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최고의 파트너라고 극찬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강조했지요.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우리가 버린 그 파트너를 폴란드는 최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한 그 나라를 폴란드는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었지요. 퇴근 시간이 됐지만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시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거절한 바로 그 시기였어요. 같은 무기를 두고 폴란드는 사겠다고 했고 우리는 싫다고 했지요. 결과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최강 포병국으로 떠올랐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을 제치고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게 됐지요. 우리 덴마크는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폴란드는 실용적이었습니다. 성능과 속도를 따졌어요. 반면 우리는 체면을 따졌지요. 유럽 것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겸손했어요. 자기들이 급하다는 걸 인정하고 빨리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했지요. 반면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여유를 부렸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승리했고 오만한 자는 패배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러시아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어요. 최신 무기로 무장했고 훈련을 강화했지요. 반면 우리는 무기도 없이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에 폴란드를 검색했어요. 수많은 기사가 떴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었지요. 현명한 선택, 성공적인 조달, 모범 사례. 그런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댓글도 읽어봤어요. 유럽 각국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폴란드처럼 했어야 했다는 반응이 많았지요. 특히 덴마크라는 단어가 자주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었어요. 왜 우리는 폴란드처럼 못했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여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꿈에서도 폴란드 자주포가 보이더군요. 불을 뿜으며 진격하는 모습이요.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성공은 우리의 실패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어요. 비교 대상이 생겨버린 거지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정반대 결과를 낳았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사방에서 압박이 밀려왔지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폭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니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동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 직원이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덴마크 국방부 조달 의혹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업체를 선택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한국 업체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요. 절차가 불투명했다, 사전에 결정이 나 있었다. 그런 주장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법무팀, 홍보팀이 모두 모였지요.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습니다. 홍보팀장이 말했어요. 일단 부인하자고요.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발표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팀장이 반대했어요.
기자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무작정 부인하면 역효과라고 지적했지요. 결국 진상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여론은 이미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분노한 댓글이 쏟아졌어요. 국민 세금으로 이게 뭐냐는 비난이 쇄도했지요. 특히 폴란드 사례와 비교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폴란드는 제대로 된 무기를 받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는 거였어요. 며칠 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국방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어요. 수십 명의 수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사무실도 수색 대상이었지요. 컴퓨터가 압수됐고 서류 캐비닛도 모두 뒤져졌습니다. 수사관 앞에 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메일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한국 측과 주고받은 내용도 포함됐지요. 제가 삭제한 이메일들이 복구돼서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회의록도 압수됐어요. 한국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힌 문서들이요. 당시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소환됐어요. 검찰 조사실에 앉아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한국 업체를 왜 배제했냐고요. 기술적 판단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성능과 신뢰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요. 하지만 검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폴란드 사례를 들이밀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게 이미 입증됐는데 왜 검토조차 안 했냐고 추궁했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럽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국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개인적 판단이냐 아니면 위에서 지시받은 거냐고요. 신문은 몇 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지요.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건물 밖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지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제 사진이 실렸어요. 조달 의혹 관계자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지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비리는 없었지만 절차상 문제가 많았다는 결론이었어요. 부적절한 조달 과정이라고 지적됐지요. 책임자 문책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주의 처분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더군요. 점심을 같이 먹자는 사람도 없어졌지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 됐습니다.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언론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정치권에서도 문제 삼기 시작했지요. 야당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요.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요. 의원들 앞에 섰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업체를 왜 배제했냐고요. 검토조차 안 한 건 고의냐고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의도는 없었다고,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변명했지요. 하지만 의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날 때쯤 한 의원이 말했어요. 당신들의 오만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고요. 폴란드는 준비됐는데 우리는 빈손이라고 질타했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냐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아내도 힘들어했습니다. 친구 모임에 나가지 못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다녔지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신뢰, 사회적 평판, 가정의 평화. 전부 잃어가고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한국 담당자들이 나타나서 저를 바라보는 꿈이었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서 저를 쳐다봤지요. 눈을 뜨면 베개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오만의 대가가 이토록 혹독하다는 걸요. 3년 전 제가 닫아버린 문이 이제 저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쳤어요.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발트해 주변 군사 활동이 급증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지요. 우리 덴마크 해안 쪽을 겨냥한 움직임도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긴급 안보 회의가 소집됐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지요. 정보 담당자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러시아 군사 활동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했지요. 대규모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는 첩보도 있었습니다. 방어 대책이 논의됐어요. 그런데 무기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외교적 항해 정도가 전부였지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는 언제 오느냐고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일어서서 대답했지요. 아직 확정된 날짜가 없다고요. 계속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빈말이라는 걸요. 회의가 끝난 뒤 부서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했지요. 유럽 각국에 연락했습니다. 혹시 빌려줄 물량이 있느냐고요. 하지만 답변은 비슷했어요. 자기들 것도 부족하다고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재고가 바닥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도 문의했습니다. 긴급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었지요. 며칠 뒤 답변이 왔어요. 자국군 우선 원칙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통보했지요.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동맹국도 도와줄 여력이 없고 이스라엘은 언제 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고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지요. 제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를 5분 만에 끊어버린 것, 이메일을 삭제해버린 것, 검토조차 거부한 것. 그 모든 게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지금 와서 연락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었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연락하겠다고요.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든 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예전 명함을 뒤졌습니다. 한국 담당자 연락처가 있었어요. 3년 전에 받았던 거였지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정중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린다고 썼어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지요. 긴급히 무기 구매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논의하고 싶다고요. 보내기 버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보내면 우리의 굴욕이 완성되는 거였어요. 쫓아냈던 상대에게 도움을 구하는 꼴이었지요. 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그 뒤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지요. 소식이 없었어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거절하려는 걸까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데 도와줄 리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매일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수십 번씩 눌렀어요. 아무 소식도 없었지요.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검토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절당한 건 아니었지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건이 있다고요. 현재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라고 설명돼 있었어요. 여러 나라 주문이 밀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계약한 곳들이 줄을 서 있다고요.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그 외 여러 나라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먼저 계약한 곳부터 순서대로 납품한다고요. 덴마크의 순번은요. 맨 뒤였습니다. 저는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더 빠른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지요. 얼마든 맞추겠다고요. 답변이 왔습니다. 간결했어요. 가격 문제가 아니라고요. 물리적으로 생산 능력이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못 박았지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했어요. 우리라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먼저 온 손님부터 대접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늦었다는 거였지요. 3년 전에 계약했더라면 지금쯤 이미 받았을 겁니다. 폴란드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 문을 닫았어요. 기회를 걷어찼지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도 당장은 어렵다고요.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지요.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비상대책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총리까지 참석했지요.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선포됐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나토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지요. 긴급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을 돌았어요.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요.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자기 나라 일로 바빴어요. 덴마크까지 도울 여력이 없다고 했지요. 나토 본부에도 호소했습니다. 집단 방어 의무를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지요. 실질적인 군사 지원은 각국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동맹도 소용없었고 돈도 소용없었어요. 애원에도 통하지 않았지요. 저는 한국에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검토하겠다고 썼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고려해달라고요.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은 변함없었어요.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요. 예외는 없다고 했습니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모든 파트너의 신뢰를 잃는다고 설명했지요. 그들은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먼저 믿어준 나라들을 배신하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그 답변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뭘 했는지 떠올랐거든요. 무시하고 쫓아내고 들러리로 이용했지요. 그런 우리가 이제 와서 먼저 달라고 하니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가요? 한국 입장에서는 거절할 만했습니다. 아니, 거절하는 게 당연했어요. 언론이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지요. 덴마크가 한국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굴욕이었어요. 전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무시했던 나라에 무릎 꿇었다가 차인 나라. 그게 우리 덴마크였지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조롱이었어요. 자업자득이라고들 했지요. 오만의 대가라고 비웃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비교하는 글이 많았어요. 폴란드는 겸손해서 성공했고 덴마크는 오만해서 실패했다고 분석했지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나라 망친 사람 아니냐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결국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아내도 지쳐갔어요.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요. 집안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이었어요. 3년 전 그 결정 하나가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지요. 밤마다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화상회의를 5분 만에 끊어버린 순간이요.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삭제한 순간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10분만 더 들어봤더라면, 편견을 버리고 검토했더라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마지막 메일을 보냈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때 무례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읽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줄 끝에 서게 됐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야 했지요. 그동안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폴란드는 편안하게 잠들고 있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반면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만이 부른 재앙이었어요.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볼 때마다 폴란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한국과의 협력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보도됐지요.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제치고 1위에 올랐어요. 불과 3년 만에 이룬 성과였지요. 한국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넘어섰다고들 했습니다. 생산 속도와 납기 준수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였거든요. 전문가들이 분석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요? 첫째는 기술력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으로 다진 제조 능력이 무기 생산에도 그대로 적용됐다고요. 둘째는 투자였지요. 한국은 연구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대요. 끊임없이 새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경험이었어요. 70년 넘게 휴전 상태를 유지하며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해왔다고요. 그게 노하우가 됐다고 했지요. 넷째는 절박함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무기를 제대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였어요. 겸손함이었습니다. 한국은 자만하지 않았대요. 계속 배우고 발전했지요. 고객 말을 경청하고 개선했다고 합니다. 유럽 업체들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고객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더 잘 안다고 우겼지요. 한국의 겸손함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신뢰가 주문을 만들었고 주문이 성장을 만들었지요. 저는 그 보도들을 보며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우리가 거절했던 그 파트너가 모두가 원하는 존재가 됐지요. 한국의 위대함을 우리만 못 봤습니다. 폴란드는 봤어요. 루마니아도 호주도 노르웨이도 봤지요. 심지어 영국과 독일까지 인정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만 끝까지 오만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지요. 더 좋은 무기를 만들고 더 빠르게 납품하고 더 많은 나라를 도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게 진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립니다. 화상회의 화면에 떴던 한국 담당자의 얼굴이요. 단정한 정장, 진지한 표정. 그가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제가 손을 들어 끊어버렸지요. 그때 그 사람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순간 굳어지더니 곧 담담해졌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지요. 그들은 그 굴욕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보여줬어요. 쫓겨난 자리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가 됐지요. 무시당한 서름을 연료로 삼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게 부끄럽고 폴란드를 비웃었던 게 부끄럽고 오만함에 눈이 멀었던 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겸손을 잃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요. 편견에 갇히면 얼마나 큰 기회를 놓치는지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걸요. 과거가 초라해도 미래는 찬란할 수 있다는 걸요. 겸손하고 성실하면 세계가 인정한다는 걸요. 약속을 지키면 신뢰를 얻는다는 걸요. 저는 이제 그들을 존경합니다. 3년 전에는 깔봤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무기 깔봤던 덴마크가 한국의 위대함 앞에 굴복한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